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유정난 첫 번째 이야기, 성군 세종이 낳은 패륜화 세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인정사를 통해서 그 태종 이방원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왕권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정도전이 이렇게 만들어낸 정책들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이 좀 번영한 나라의 좀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태종의 그 성과를 좀 이어가지고 이 조선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종이라고 하는 이제 임금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이제 임금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종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그 사회적 생산력도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군사적으로도 안정됐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번영된 이제 이런 그 사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세종대에 나온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종대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세계 어디에 좀 어느 나라와 비교도 전혀 이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강대국의 면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좀 역사적인 어떤 평가가 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세종, 내 어떤 이런 그 이 성과, 위협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좀 잘 계승이 돼서 이렇게 좀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중단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하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계유정난. 이거는 이제 결국 세종 다음에 이제 이 문종의 왕위를 이제 잇게 되고요. 문종에 이어서 그러니까 문종의 이제 어린 아들, 그러니까 단종이 이렇게 딱 집권하면서 이게 생기는 일인데, 이게 바로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이 조선대에서는 이렇게 패륜적인 어떤 그런 정책 비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켰냐?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성군이라고 이렇게 그 불리우는 이 세종이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후대에 그런 이제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군에게 어떻게 이런 세조와 같은 폐륜적인 자식이 나올 수 있었는가? 또 이제 하여튼 그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관계된 이런 그 사람들, 인물들의 어떤 이런 사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계유정난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은 일단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세종이 나오고요. 세종의 부인이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패륜화 세조의 어머니, 바로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이 두 분이 있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문종 같은 경우는 이 세종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대고는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계유정난 당시에 뭐 그 전후로 해서 이 수양대군의 가장 정치적인 어떤 이런 좀 위협을 많이 주었던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세 번째 아들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세종이 워낙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넷째로 이제 이명대군이라든지 뭐 광평대군이라든지 뭐 뒤에 가서는 또 이제 일곱 번째 또 금성대군, 이렇게 이제 여러 자식들이 있고 물론 딸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요 좀 이번 편에서는 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이게 세종 집권기에는 세종을 도와가지고 저 집현전 같은 데에서 이런 한글을 창제하거나 또 여러 이제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굉장히 똑똑한 왕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과연 좀 어떠한 이런 좀 명략적인 운명의 관계였는지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세종을 한번 좀 살펴보죠. 세종 같은 경우는 1397년 4월 10일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 시는 정확하게 전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세종의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시를 저 갑진시라고 기록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시를 그대로 써서 얘기를 할 텐데, 성군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인자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도 좀 잘 듣고, 그죠? 뭐 백성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랑하고, 뭐 좀 이렇게 어진 임금, 뭐 이게 보통 이제 소위 성군을 우리가 이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과연 세종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이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요, 이 저기 세종은 그렇게 인자한 임금이 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보다는 저는 굉장히 거친 임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뭐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워낙 유명한 임금이고 역시 세종대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거리가 많아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천문이라든지 뭐 나라 말싸미 같은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또 드라마라도 이제 뭡니까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뭐 그래 그나마 요 근래에 이렇게 좀 그 반영됐던 드라마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저는 그 이 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나온 세종 중에서 이 사주에 부합하는 연기를 했던 사람은 저는 그 뿌리 깊은 나무와 그 천문에서 세종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 씨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그 두 이제 그 대중매체에서 세종을 어떻게 연출을 했습니까? 인자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막 굉장히 거칠고 말도 쌍욕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임금으로 그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세종은 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록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고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사절을 보면요. 연이 정축년, 월이 을사월, 그리고 일이 임진일, 그리고 시가 갑진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철제 일주를 보면 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진이라고 하는 글자, 저거는요. 위에는 검정색 수고요. 밑에는 이제 토, 이렇게 이제 토, 양토로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인데 저 임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사주팔자에서 소위 신살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신살로 얘기하면 저게 괴강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괴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으뜸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늘의 대장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강살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의 살이다. 대장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을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월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을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목과 화로 이루어진 간지인데 이거는 여기 이제 위에가 목이고 밑에가 화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목생화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화가 내가 도와주는 이런 글자가 돼요. 그런 이제 오행이 되는데 이런 거를 명리학에서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하게 한다는 상자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관직할 때 관을 얘기해서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삐딱하게 다른 생각도 하고 뭔가 좀 정해진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바로 후자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와 같이 어떤 이런 좀 질서, 어떤 이 뭐 명분, 뭐 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흉한 어떤 그 살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이렇게 틀이나 격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뭐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저 세종이 살았던 당시의 어떤 우리가 시대에서 놓고 보면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기득권 세력들 대부분 이 한자라고 하는 어려운 글자를 사실 권력의 수단으로 기반으로 삼았던 그런 기득권 양반층에게는 저 한글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반역적인 일인 거죠. 어떤 질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거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하잖아요. 과감하게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들에 대해서 세종이 굉장히 거칠게 그거를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밀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다 세종이 가지고 있는 일과 월에 있는 이런 기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의 정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저 시에 있는 갑진도 저거 백호살이에요. 이 백호살은 뭐 꼭 사주를 모르더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얘기인데 하얀 호랑이가 잡아먹는 살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흉한 어떤 살로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봉건 시대의 해석으로 하지 말고 요즘식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뭐냐면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호랑이한테 잡혀먹힙니까? 가만히 집안에 박혀 있거나 자기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에너지가 넘쳐서 한 곳에 머무지 못하는 사람들, 막 싸돌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호랑이에 잡혀먹든 아니면 마차에서 떨어지든 뭐 등등 하는 이런 그 어떤 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질을 갖고 있는 임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그 어떤 한글 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천한 노비의 신분이었던 장현실 같은 사람을 또 면천을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어떤 기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치국이라든지 여러 이제 군사무기, 그러니까 나라를 좀 부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종한테 이런 패륜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지만 결국 뭐예요? 이게 뭐 자기 자식이 자기 손자를 또 죽이고, 그죠? 또 자기 자식끼리 서로 또 이게 죽고 죽이는 가령 이런 식의 정말 이렇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게 좀 보면요. 사실 거기에는 뭐냐면 세종사조에 갖고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이 그 두 개의 글자. 이게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요. 이런 걸 명리학에서는 자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형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진이라고 하는 건 자형이에요. 물론 시가 불명확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세종에 얽혀져 있는 이 얘기를 좀 보면은 시가 진시가 좀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 진진자형이라는 건 뭘 뜻하냐? 먼저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일단 토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양을 따지면 이게 양의 글자예요. 근데 이 진이라고 하는 이 토는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그 지지에는 모두 12개의 글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토가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토들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배속을 됩니다. 배속을 합니다. 근데 저 진이라고 하는 토는 어디에 배속되느냐? 계절적으로 봄에 배속되는 토예요. 자, 그럼 봄이면은 보통 1월, 2월, 3월이고 이게 이제 그 절기라고 따지면 음력 한 3월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3월경이면 저 진이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봄에는 뭐가 많이 내립니까? 봄비가 많이 내리죠. 그리고 또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바로 겨울에서 왔죠. 그러니까 겨울은 뭐예요? 수의 글자예요. 수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진이라고 하는 저 토는요, 수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진자형이 있게 되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몸이 좀 이렇게 물이 먹은 땅이 어때요? 좀 이렇게 늘어지죠? 축 늘어지죠? 무겁잖아요. 좀 무겁고 그래서 몸에 병 같은 거와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세종이 말년에 뭘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피부병이잖아요. 말년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고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물론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이랬지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좀 몸이 굉장히 비만하고 이러니까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병 같은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시에 있는 이런 진토, 일내에 있는 어떤 진, 두 개의 글자를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좀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게 세종이 일간이 임수라고 해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면 토극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편관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 근데 그 관인데 이게 음양이 같기 때문에, 즉 이게 양수고 양토이기 때문에 이걸 편관이라고 얘기해요. 편관.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명리학의 십성 이론에 따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기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나를 불편하게 기운이 연달아서 자기 배우자의 자리, 자기 어떤 자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시 같은 경우는 자식의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미난 게 사주의 그 어떤 십성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맺는 인간관계, 이걸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데요, 육친 관계로 전부 다 이게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한테 이 편관이 뭐를 뜻하냐면 그게 바로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말년에 이 진진이라고 하는 자형이 형성됐다. 즉 편관과 편관이 어떤 스스로 형을 맺는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묶여 있다.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보통 수갑을 차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이러잖아요. 자, 그러한 모양이 즉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형틀에 매어진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좀 애군이 암시되는 글자가 저기 있다는 거죠. 계유정난이 뭐예요? 바로 이제 어떤 이 그 수양대군을 자기가 둘째 아들이 자기 첫정 죽자마자 첫정에 나온 자기 조카를 왕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또 자기 그 형제를 죽이고, 안평대군 죽이지, 또 다른 또 많은 또 다른 동생들 죽이지, 이러면서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 게 좀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보면. 자식들은 어떤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들 문종 같은 경우는 1414년 10월 3일 태어나가지고 갑오, 을의 계유 이렇게 나옵니다. 계유.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은 1417년 9월 24일 태어나서 정유, 신의, 병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제 뭐 수양의 어떤 최대 라이벌이었다고 얘기하는 안평대군은 1418년 9월 19일 태어나서 무술, 임술, 병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문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잠깐 보죠. 자, 이 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조선에 있는 모두 27명의 왕 중에서 좀 약간 존재감이 역시 좀 없는 그러니까 왕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3년 정도밖에 이제 이 왕위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계유정난에 큰 사건이 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모양으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병약하고 뭐 이런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종이 실제 왕위에 있었던 시기는 딱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 이미 한 10여 년 동안 세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냈던 임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문종이 좀 빨리 저렇게 죽은 게 좀 안타깝죠. 이 조선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그런 게 있죠. 그 추기도 사실은 저 문종의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기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군사 무기를 개발한 사람도 사실은 저 문종이거든요. 그래서 문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쨌든 이 과학기술, 나라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던 임금이에요. 성과도 냈던 임금이고.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좀 오래 못 산 게,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무슨 이제 독살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근거가 좀 희박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좀 사주를 놓고 보면 일주가 계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월제 해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요 모양이 다 금수로 이렇게 구성된. 그러니까 사주에서 금수로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냉정하고 총명한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사주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인물 수양대군은 어떤가를 놓고보면요. 자, 보다시피 수양 같은 경우는 일간이 병화입니다. 일간이 병화인데요. 근데 연간에 있는 정화를 빼고 지금 나머지 이 네 개의 글자가 다 금과 수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뜻하는 이 일간이 병화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불인데 밑에는 무슨 색깔들이에요? 다 검정색들이죠. 다 수의 글자들입니다. 수의 글자. 그리고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띠의 글자인데 이 유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금이니까 금생수에서 사실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이게 불인데 불이 잘 타려면 밑에 땔감으로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무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나무가 필요하죠. 근데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 자기하고 같은 색깔 빨간색은 너무 멀리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금수라고 해서 차가운 기운들에 막혀 있는 모양이고. 자, 이런 모양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그래서 이 병화가 굉장히 약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신약한 모양.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태종 이방원의 사주. 일간이 이 신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원은 반대로 이 신금을 둘러싸고 몽땅 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빨간색 해서 또 자기한테 적대적인 그런 목화의 글자들로 다 이렇게 둘러싸인 신약한 사주였거든요. 근데 이 수양대군은 이 모양만 바뀌었지 이게 병하고 전부 다 자기를 제압하는 금수의 기운에 둘러싸이는 글자다. 그런데 결국 역사의 승자는 누가 됐냐? 수양대군이 됐어요. 여기서 이 안평대군을 같이 좀 살펴보면요. 자,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은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세종이 뭐 굉장히 급했나 봐요.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차이.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일간이 뭡니까? 역시 수양대군과 동일한 병화죠. 같은 양화예요. 같은 큰 불이에요. 그런데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인이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목의 글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다 토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술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술술. 근데 이 재미난 게 사주에는 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충도 있고 합도 있고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요. 자, 여기 이제 엄마의 이 월지가 이제 술이네요.
자, 이걸 보면요. 여기 보면 정이라고 해서 빨간색 불이 하나 숨어 있죠. 그죠? 다 화기를 품고 있는 톤입니다. 이 톤은.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오라고 하는 글자 포함해서 인, 오, 술 세 글자가 만나면 합이 돼요. 합이 돼서 불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글자만 있으면 이걸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 절반 반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반합을 이룬다. 즉 화국으로 반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주 좀 약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글자는 초록색,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밑에 글자들을. 자, 위에 바로 여기에는 임이라고 해서 이제 수가 하나 있지만 바로 자기가 딛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목과 화의 어떤 기운이 강한 그런 이제 어떤 이 병화다, 일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요. 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같은 병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은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일간의 강약을 따질 때 이게 엄밀히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보면 안평대군은 강한. 왜냐하면 특히 바로 자기 밑에 자기를 도와주는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이런 병화인 반면 수양대군의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자기를 극하는 관성에 제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병화다. 신약한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난 게 계속 말씀드리면 수양과 안평이 이 계유정난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알력이 심했잖아요. 굉장히 알력이 심했단 말이에요. 둘 다 똑똑했고. 그래서 실제로 안평대군이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공적 1호가 됐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어디가 저 강화도 유배가 되죠. 유배를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사약을 받아요. 보면 안평대군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이거는 수양이 그만큼 안평대군을 좀 견제했다고 할까? 또 내지는 안평대군한테 굉장히 좀 자격지심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대체로 지금 여기서 보면 문종이라든지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자기가 좀 강한 소위 얘기하는 신강한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양대군은 굉장히 신약한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은 굉장히 똑똑한 일단 형인데다가 똑똑한 왕이었고요.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왕족이고 굉장히 훌륭한 이제 왕자이면서 동시에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안개원의 어떤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 멋진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렇게 후원했고 본인 자신도 서체라든지 뭐 시와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당시의 사대부들의 지지가 굉장히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문종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자기 권력을 좀 위임하면서 자기 자식 잘 해달라고 했던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사람들하고 친하고 해가지고 사실 수양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안평이 실제로 지가 왕이 되려고 했는가?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데에 따르면 그랬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는 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다가 수양대군이 바로 이런 관성,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거에 좀 많이 눌려있는 사회다 보니까 좀 본인의 자격지심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동시에 이 수양대군을 중심에 놓고 보면 수양이 사실 보면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권력 요구 때문에 지 조카를 끌어내린 걸 넘어서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나중에는 결국 조카까지도 죽게 만들고 사실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후에 이 소위 계유정난의 소위 공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뒤에 훈구를 형성하는 이런 세력들이 벌였던 이런 일들은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했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일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뭐냐면 명리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론 중에 자 아까 이게 여기가 화지요 일간이 화인데 월과 일에 있는 글자가 다 수의 글자니까 수극화가 돼서 다 자기를 극하는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수는 같은 오행, 그러니까 같은 음양, 양화니까 양화인데 양수니까 평관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음양이 달라서 이거는 정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성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어요. 평관, 정관 두 개가 있는데 내 사주 안에 이렇게 평관과 정관이라고 하는 이 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살 혼잡의 사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관살이 너무 좀 혼잡스럽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거는 뭐냐면 명예와 관계된 거예요. 어떤 사회적 직과도 관계된 거예요. 어떤 직업적인 걸 해석할 때 우리가 이 관성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명예욕 내지는 권력욕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주의 그 글자는 다르지만 바로 태종 이방원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몽땅 다 소위 얘기하는 관성에 완전 이렇게 그 쌓여있는 그런 이제 사주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관살 혼자민 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쓰임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막상 딱 내가 이제 좀 이뤄야겠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관계들이 바로 이 성군 세종, 이 사주 안에서도 암시가 되어 있고, 동시에 실제 이들의 관계 속에서도 악연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라고 하는 분, 상당히 좀 불쌍한 분이죠. 이분도 보면. 뭐 이분도 자기 그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 때문에 집안이 아주 전부 다 도륙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자기 부인 원경왕후 만이 아니라 자기 그 자식의 그 처가 이 소원왕후의 그 집안도 다 작살 내잖아요. 이 외척들의 발호를 하려고. 근데 이분 사주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길게 보지는 않거지만. 대표로 일주가 뭡니까? 기미일주잖아요. 기미일주. 바로 전 시간에 살펴봤던 태조 이성계. 예, 바로 일주와 같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면 술미 밑에 술해, 술해. 자, 이 철라지망. 세종 같은 경우는 진사, 지망, 이건 철라. 그러니까 세종이든 소원왕후든 다 지지를 보면요. 이게 사주와 지지를 보면 하여튼 센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센 사주의 부모에서 나온 이런 자식들의 사주 역시 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조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제 세종대에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많이 좀 꽃을 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애민의 임금이었고, 그래서 실제 세종대 당시에는 여러 정책들이 어떤 좀 백성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지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조세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실용적인 그런 정책들을 피고 이랬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돼가는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물론 세종대의 화려함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후광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후광이라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종 자신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세종대의 번역이 계속 좀 계승되고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의 어떤 이 패륜의 자식인 수양대군이 일으킨 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 저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은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아니라 사실상 퇴보를 하게 됩니다. 한 10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난 이 계유정난, 소위 정의가 무너진 그런 이제 어떤 사태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절에 저항했던 세력들은 없는지, 뭐 그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자,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